안녕하십니까? 아동권리와 복지 8번째 시간. 이번 장에는 장애아동 복지 사업에 대한 파트로 현재 우리 장애아동의 개념에 대한 부분과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장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요인 위에 각종 사고나 약물 남용, 공해 등 장애 유발 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장애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도 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점차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특수교육진흥법이 1977년에 제정이 되어서 1994년에 전부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신장애자 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이 되고 보건사회부의 장애인 복지 전담부서인 재활과가 설치가 되고 이후에 신신장애자 복지법이 1989년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이 되게 되는데요. 2007년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이 되어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는 또한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1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과 2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 3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2011년에는 장애아동 복지법이 또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법이 제정이 되게 되고 2015년 11월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사실 장애아동 복지의 범주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가 상당 부분 공론화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복지는 사실 아직까지 의료와 교육 재활 사업 등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재에 192페이지요. 192페이지에 케이스 스터디라는 발달 지체 아동에 대한 만우세 아동에 대한 5세 남아인데 이 아동복지 사업 사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있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만 5세 남자 발달 지체를 가진 장애 아이의 사례입니다. 엄마가 임신 초기에 유산기가 있어 유산 방지약을 복용하였고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나 태아에게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출산 시 제왕절개하여서 1.9kg로 거꾸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50일간 지냈다고 합니다. 삼성병원 차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병명을 모른다고 하여서 MRI, 초음파, CT 촬영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1997년 6월부터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1년 10월 현재까지 본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5종과 일반 어린이집 통합반을 병행하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 상태에는 이 아동은 2000년 3월 13일부터 땡땡복지관 언어치료실에서 언어치료를 주 2회 받았고 8월부터는 주 3회를 받다가 2000년 12월부터 이 사례를 기록한 연구자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 2회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치료 전에 전임자에 의해 실시된 사전평가에서 PLS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아동은 수용 언어 연령이 2세
6개월 정도, 표현 언어 연령은 1세 3개월 정도, 통합 연령은 2세 한 6개월 정도로 수용 표현 언어 간의 격차가 1세 8개월이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2000년 12월 18일 당시의 아동의 모습은 모음 위주의 발성을 하나 저음 명료도가 떨어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엄마, 아빠, 빵빵, 우유 등 단어와 파열음, 파, 모음, 오 등에 불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은 빠르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없으므로 구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포기한 채 주로 손짓을 사용하여 의사표현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치료실에 가는 것은 좋아했지만 치료 시간에 치료사의 활동에 일일이 과다하게 참견하려는 편이었고 다소 산만하고 불필요하게 손을 많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 평가에 대한 기록은 치료 기간에 2000년 12월 18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약 9개월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복지관 언어치료실에서 주 2, 3회의 개별 치료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총 70횟수가 실시가 되었는데 이 치료 기간 중 3개월마다 한 번씩 중간평가, 최종평가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3번의 중간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첫째, 대상 아동의 전체 언어력의 측면에서 고찰을 하면은 아동은 통합 언어 연령이 치료 전과 후에 각기 2세 4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향상이 되었고 더욱이 목표로 삼았던 표현 언어뿐만 아니라 수용 언어에서도 언어 연령은 언어 지수가 67.6%로 82.5%의 점진적인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상 아동의 표현 어휘력 측면에서도 고찰을 해보면 아동은 표현 언어 연령이 1세 3개월에서 2세 10개월로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표현 어휘수에 있어서도 바르게 명명할 수 있는 단어가 10개월 미만에서 90개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대상 아동의 좋은 명료도의 측면에서 고찰을 해보면 치료가 시작되기 전 사전평가 단계에서 단모음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발음이 매우 불명료하게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음이 거의 없어 저음 검사 자체를 생각할 수 없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9개월간의 치료가 종료되어 가는 3차 평가 시기에 자음 정확도가 74.4%, 모음 정확도가 100%를 기록하였고 연구자가 제시하는 거의 모든 음소, 이음절 정도를 말하는데요. 모방 조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에서 대상 아동은 조기 상태에서 모음 위주의 발성을 하고 그나마 정확하게 조음할 수 있는 단모음 아, 오, 엄마, 아빠, 빵빵, 우유 몇 개 음소와 단어음에 이어서 주로 손짓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9개월간 치료 기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음소를 모방, 발성할 수 있었고 모음과 양수음은 물론이고 치조음, 경국의 영국의 등 구성된 단어도 모방 조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에 비해서 비록 많은 어휘수는 아니지만 90가지가 넘는 일상 표현 어휘를 습득하여 학습한 어휘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구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 중 주의 집중이나 과제 수용 능력에서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언어 치료 사례에 대한 연구가 이제 부산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연구집에 실려 있던 사례 케이스인데요. 이런 발달 지체에 대한 아이를 장애 아동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관에서 접근한 케이스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애 아동 이해에 대한 장애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라는 건 주요 외부 신체 기능 장애, 내부 기관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1975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장애인 권리 선언에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결여 때문에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장애인은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 결함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오랫동안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장애인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장애 개념에 기능상의 장애뿐 아니라 사회적인 분리도 포함시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죠. 세계보건기구에서 1980년대 국제장애 분류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의 개념 틀을 정립하고 또 이러한 근거로 장애를 분류하면서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분류 기준에서 장애를 손상, 불능, 분리 이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신의 구조, 기능적 손상과 손상으로 인해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2차적 장애를 의미하는 불능뿐 아니라 손상과 불능으로 인해 사회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편견이나 차별 등 불이익을 의미하는 분리의 개념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신체적 장애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일상생활에서의 2차적 장애만을 강조한 기존의 정의에서 탈피하여 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포함시켜 장애의 범주를 보다 확장시킴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가운데 아동 집단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아동복지법에서 장애아동을 18세 미만 사람 중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마친 자이며 장애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라 하여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법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종합해 보면 아동은 신체적 손상 또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의 유형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이 15가지 종류로 장애와 그 기준을 우리 교재 195페이지에 구분하고 있는데요. 신체적 장애 중분류로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소분류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장애로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또 정신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가 구분되어 있고 소분류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구분하여서 표 8-1로 구분하여서 교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의 범주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진단, 평가,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 부류를 비교해 보면 장애인 복지법 분류 기준을 보다 의학적 접근에 근거한 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분류 기준은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장애,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의학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이 통합 분류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유형 가운데서도 장애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유형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58% 정도이고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26%,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12%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상대적으로 학령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지체장애와 정신장애, 시각장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활치료나 특수교육 등 양육비, 추가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귀담아 들으셔야 할 이유가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부모는 사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아직 출산을 해보지 않은 미스 교사이지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저도 수천 명의 아이들을 경험하면서 뭔가 발달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아이들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들이 부인하는 단계, 인정하지 않는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빨리 내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특별하구나라는 것들을 빨리 인식하고 주변 기관을 찾아서 지연되고 있고 지체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자극해 줘야 되는 기간을 적절한 시기에 잘 찾는지가 관건인데요. 부모들은 처음 단계에서 자기 아이의 그런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단계에 이제 만나게 되는 거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도 경험을 했고 두 번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번의 케이스는 학부모가 굉장히 인텔리하셨고 또 아이를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8번의 시험관 시술을 곁에 8년 만에 귀한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아이한테 너무나 급하게 조기 교육을 많이 시키셨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아이는 후천적으로 비디오 증후군을 이제 겪었고 그 비디오 증후군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학습 장애, 그러니까 그 발달적인 언어적인 표현 언어, 수용 언어들도 좀 잘 안 됐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라서 그냥 방치하고 어린이집에 보냈던 케이스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영화반이다 보니 특히 영화반 담임을 하게 되면 담임 교사가 아이들을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린이집에 와서 처음 경험해본 놀잇감, 처음 만나는 선생님, 처음 사귀게 되는 사회관계,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이 이제 또래와의 관계도 맺게 되고 동물적인 그런 본능에서 이제 자기중심적에서 타인중심적인 그런 관계에 관심을 갖는 시기인데
이런 두 아이들을 이제 보육을 함께 하다 보니 특별하게 도출되는 그런 다름을 이제 부모님한테 저 아이 이상하다고 어디 다른 데 가보시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생겨서 부모가 해당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시겠다고 하면 원장이나 교사가 이 아이를 차별하고 다른 기관으로 보내기를 당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그때 교사를 할 때는 사실 조금 다른 특별한 기관에 보낼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례 케이스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첫 번째로 그 아이한테 조기 교육을 시켜서 아이가 너무나 수용적인, 능동적인 아이가 아니라 뭔가 음식물도 먹여줘야 되고 비디오만 계속 틀어줬을 때 그냥 시각적인 자극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 교사가 썼던 관찰 기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최우수 삼성 어린이집인 대기자가 3,000명 있었던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주임교사 경험이 있어서 이제 거기 서울에 있었던 을지 정신과, 소아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이 아이에 대해서 관찰하고 어떤 부분을 자극해줬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한 8개월에 거쳐서 이 아이에 대한 그 태도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지원해줬던, 사실 그 해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그 발달 지연에 대한 부분으로 판정을 받게 되고, 또 복지관에서 이 언어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도 조부모나 부모님이 되게 수용적인 태도로 자기 아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예를 들면 원혁이 오늘 밥 먹었니? 그러면 원혁이 오늘 밥 먹었니? 원혁이 오늘 계란도 먹고 딸기도 먹고 밥도 먹었어. 이런 식으로 아이가 바로 대답하는 것보다 문제를 인지하는데 리바이벌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2학기에는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는 케이스가, 이 조부모님도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감사해 하시고, 부모님도 또 특히나 아빠가 되게 권위적이셨는데 너무나 기다리던 귀한 아이가 이런 이제 좀 후천적인 장애를 조금 이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들의 그 무너짐은 얼마나 크셨겠어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 이겨내시고 아빠의 도움을 좀 부모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얘가 조금 파괴적이기도 하고 되게 산만해서 그 에너지 발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때 엄마는 또 둘째 아이 임신 중이셨고 또 쌍둥이를 시험관 아이를 통해서 임신 중이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할머니와 아빠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아빠하고 상담을 제가 하면서 퇴근하시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너무나 산만한데 엄마가 임신 중이라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엄마한테 혹시 잘못 반산했을 때 유산의 그런 위험성도 있고 엄마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가족적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아빠가 퇴근하고 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수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영을 하면 아무래도 애가 물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형체가 없는 물이라는 굉장히 즐거운 놀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발산도 하고 에너지를 소진하고, 또 집에 와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또 소화도 아빠랑 시키면서 스킨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아이가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다음날 뭔가 그런 자극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부모와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과 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을지 병원의 그런 부분들이 삼박자가 맞아서 이 아이가 되게 좋아져 있던 케이스였었습니다.